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해석자와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작품. 인생은 작품. 두 번째, 인생의 접근법. 인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인생의 접근법. 세 번째,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론.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작품. 두 번째, 인생의 접근법. 세 번째, 인생의 결론. 전체 제목은 해석자와 지혜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해석자가 두 사람,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해석자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또 한 분의 해석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꿈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모호하고 애매한 여러 가지 징조와 징후 또 시대 상황을 잘 해석해서 총리에까지 이른 명석한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또 복음과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해석자인데 그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하였죠. 하나는 철학적 접근법으로, 또 한 가지 방식은 신학적 접근법으로. 인간은 70억을 두 부류로 나누면 철학적 인간과 신학적 인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비율을 나누면 90% 정도는 철학적 인간, 그리고 10% 정도가 신학적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90%, 인류 70억 중에 한 60억 정도, 그리고 신학적 인간, 신학적 방법론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한 10억 정도 그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철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학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신학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철학적 인간에서 신학적 인간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철학적 방법론에서 신학적 방법론으로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전환시키는 것을 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하나씩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인생은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작품이냐면은 작품에는 소재가 있고 대상이 있고 또 자료가 있습니다. 요리가들은 신선한 야채, 요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소재,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나 스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재료가 신선해야 된다. 해물도 흐물흐물한 거, 다 썩어가는 거, 그리고 상추나 배추도 시들시들한 거, 파나 이런 것도 오래된 거, 마늘도 막 곰팡이 쓴 거, 이런 재료 갖다 놓으면 아무리 훌륭한 셰프나 요리가도 좋은 맛있는 맛깔나는 음식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좋아야 한다. 고추장, 된장서부터 해서 간장, 기본 소스들도 좋고 기본 재료가 신선하고 싱싱해야 해물이든 그 육고기든 아니면 채소이든 야채든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요리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또 작품을 소재를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가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 작품 세계를 다루는 영역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술가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예술의 모든 영역 안에 사실 산업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에는 뭐가 있냐면 이 다루는 기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은 평가를 합니다. 감상. 이 작품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 찌개를 잘 끓여 놓고도 식구들에게 반드시 묻는 게 있죠. 맛있냐고. 맛있냐는 것을 항복할 때까지 동의를 구합니다. 첫 번째, 맛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으면서도 쓸 수 없게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못 해줍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공감하고 호응해야 되는데, 맛있게 먹으면서도 맛있다라는 3음절의 한 단어를 이렇게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맛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리하신 주부나 셰프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평판, 오늘 음식이 맛있게 되었는지, 이번 김장이 맛있게 되었는지 평판 듣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든 뭐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잘 나왔는지, 그리고 잘 어울리는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이 옷이 잘 어울리는지, 내 몸에 잘 맞는지, 내 이미지를 잘 받쳐주는 옷인지, 색상의 선택은 좋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평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평판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회상해 볼 때 사실은 사람들의 평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나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평을 하는지, 잘 산다고, 바르게 산다라고, 의미있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긍정의 평가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 부정의 평가가 나오면, 또 혹평이 나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혹평이 나오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훌륭하다, 멋지다, 참 잘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또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를 작품 차원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6일에 7번의 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해서 선언되고, 거기에 보면 평판이 있는 것이고 품평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그것을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인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런 강조 부사로 굉장히 극찬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그래서 예술가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술가적인 작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자입니다. 인생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고, 청년날은 청년의 날에 시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도 역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직 군대를 안 간 청년들은 어느 군대를 갈지, 거기서 누굴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새로운 공간과 상황 안에서 다른 뭔가
아직은 모르지만 미지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지의 훈련도 받게 되어지죠. 직장을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앞으로 펼쳐질 직장의 미래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어질지, 어떤 분들과 또 교류하게 되어질지, 함께 근무하게 될지 모르지만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날 그분,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지만 결혼생활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이죠. 여행은 물론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좋을수록 그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높을수록 여행은 행복한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것이나 모든 사귐이라는 것, 또 시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안에서 더 즐겁고 유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행이 이렇게 단순히 감상하고 음미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인생 여행은 훈련이라는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코스가 반드시 있어서 등산할 때도 순한 코스도 있지만 막 절벽 같은데 오솔길 같은데 그야말로 벼랑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기 같은데 좁은 길 이런 데도 막 나오죠. 그래서 등산할 때 그런 코스를 통과할 때 진땀도 흐르지만 정상까지 가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은 훈련이 단순 여행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이 포함된 훈련이다. 훈련이 있는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은 인생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시간의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여행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돌아갈 시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어제 시간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간 여행을 마무리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평판이 있는 호평을 받는 분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남자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에서. 21세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랑드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알랑드롱. 이 알랑드롱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배우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눈이 아주 일품이죠. 100만 불짜리 아름다운 눈과 또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생긴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알랑드롱과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많은 줄 알았는데 그 나이가 우리 장로님과 동년배입니다. 86세밖에 안 되었어요. 86세이고 아들 하나가 스위스에 있는데 아들에게 뭘 부탁했다고 그러죠? 안락사를 부탁을 했대요. 이 아버지 알랑드롱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이의 마지막은 안락사로 처리해달라. 아마 2년 전부터 뇌졸중과 비슷한 이 질병이 와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다 보니까 이 잘생기신 분이 시간이 정말 좀 아쉽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다. 86년이라는 이 시간 여행에 내가 종착역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안락사로 정리하면 좋겠다. 오늘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면은 신학적 인간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같은 나이를 사는데 알랑드롱과 외모 차이는 좀 있겠지만 물론 장로님도 한때는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그 알랑드롱으로 아마 20대 30대는 통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같은 나이에 한 분은 지금도 더 건재하게 더 건강하게 관리 잘하면서 풍성한 내면 세계를 가꾸면서 살아가고 10년, 20년을 더 꿈꾸고 있는데 한 분은 안락사를 아들에게 요청하는 알랑드롱 하면은
그의 내면 세계를 본다면 이것은 철학적 인간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여행 세계를 잘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받긴 받았는데, 그 잘생긴 외모, 그 뛰어난 은사적인 매력적인 눈매,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인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인생의 마지막, 철학적 인간은 그 마지막이 그렇게 해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인간은 결론이 분명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지만, 철학적 인간은 항상 질문과 의문표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항상 질문과 의문 부호만 가득이는 것이 철학적 인간이고 철학적 삶의 방식인데, 신학적 인간은 항상 결론이 명쾌합니다. 마침표로 딱딱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의 미래는 더 풍성해질 것이며 또 더 소망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더 강건하게 또 풍성하고 폭넓게 가꾸어 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목이 있고 이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인간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여행이 더 즐겁고 마지막 코스가 오히려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황홀할 수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바르게 삶을 접근하고 다루고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나간 그런 인생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행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여행자, 행복한 여행자, 아주 지혜로운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인생을 작품이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석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술가, 여행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만, 해석자가 세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한 임무이자 또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또 느낀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밖에 나가면 이제 화분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 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그 꽃을 보면서 또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화사하다. 꽃이 피는구나. 신선하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더 맑아지고 하늘이 더 밝아지면서 참 청아하고 청초하고 좋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을 해석하고 식물을 해석하고 그 식물의 변화를 해석하고 하늘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들을 내가 인식해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해석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식견을 가지고 그 해석하는 것이며,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그 노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아노미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존에 해석해왔던 것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내 생각 안에서 충돌하는 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열정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는데 또 불안감도 있으며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직장을 바로 취업할 것인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시점에 갔다 와야 되는가,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총명한 학생들은 유학을 갈 것인가? 국내파로 머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해석의 혼돈, 해석하는 치열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보고 미팅으로 만났던 소개팅으로 만났던 우연히 만났던 남자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며 해석의 결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결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죠. 해석의 결과 아니다 하면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결혼에 대하여 해석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소개팅을 한 50여 회 했고 50여 개 소개팅 받는 동안의 시간도 한 40년 흘렀습니다. 저도 한 5번 정도 소개팅의 기회를 이분에게 제공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60대에 접근해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 훌륭한 자매들, 여성들을 이렇게 미팅으로 소개해도 추천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추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해석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본인이 날카롭게 해석을 했는데, 분석하고 해석했는데, 배우자로서, 동행자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뭐죠? 그냥 해석을 제대로 잘한 것입니다. 첫눈에 매우 긍정적 해석을 하면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의 결과물을 놓고 나중에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해석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면 됐다. 이 사람이면 내가 목숨을 건다.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건다 해서 이건 첫눈에 반한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첫눈에 반한다. 이것을 love 이제 for the first sight 첫눈에 반하는 것.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것.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성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어쨌든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의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신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신뢰의 해석학 또한 의욕의 해석학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뢰의 해석학으로 하면 쉽게 믿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이고 의욕의 해석학, 부정의 해석학은 되게 신중한 것입니다. 평생 신중한 것이에요. 평생 신중한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해석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뢰의 해석학.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라고 긍정의 해석학, 신뢰의 해석학을 선택하는 사람은 빨리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의욕의 해석학과 부정의 해석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생각이 필요해. 그럼 50년 걸리는 것이고 50년 동안 검토해 봤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결론에는 한 20년 더 필요하면은 천천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그 해석자적인 자질, 예술가적인 자질, 그리고 여행자로서의 이 자세와 자질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은 각자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 가운데서 어떤 걸 잘했냐면은 해석을 잘했습니다. 인생 해석을 잘했죠. 요셉 하면은 특이한 것이, 특징적인 것이 단 한 번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미친 사람을 그 미움의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어서 이런 허물과 서운함에 대해서도 잘 순화하면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 은혜의 해석을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년 동안 소가 풍성했다가 또 7마리의 소가 잡혀먹고 또 7년 동안 7개의 이삭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한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가진 특별한 그
은사, 특별한 해석의 은사 안에서 이렇게 7년 풍년과 흉년을 예언하고 바로 왕에게 준비하도록 정책을 제시한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무엇이다? 작품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술가적인 심미적인 자질을 다듬고 해석자로서 신뢰와 긍정의 해석자로서 긍정의 해석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길 바라며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행자로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접근법. 인생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전술적인 접근법이 있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술과 전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양쪽 팔이 필요한 것처럼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필요하고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필요하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새도 한쪽 날개로는 날아갈 수 없으며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동시에 펼쳐야만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고 또 호숫가에서 배를 젓는 사람도 두 개의 그 노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균형 있게 저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한쪽 노만 계속 돌리면 뱅뱅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술과 전략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소지하고 가야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은 뭐냐면 작은 소개념이고 전략은 큰 대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순간과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주어진 순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 그리고 최고의 그 작전,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분들이 찌개를 끓이는 분이 또 감자탕을 끓이는 분이 그 요즘 MSG라고 하는 조미료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요리가들에게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안 넣고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쉽게 맛을 내기 위해서 MSG를 넣는 것이 어떨까? 특별히 이런 가정집이 아니라 이런 그 가게로서 상가에서 큰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빨리 반짝이는 사람의 입맛에 딱 당기는 맛을 내기 위해서 MSG를 그냥 투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할 때 또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뭐 파나 뭐 마늘이나 뭐 멸치나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천천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맛을 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라든지 이런 걸 다 소재를 가지고 그런데 MSG는 그야말로 이 조미료는 5초 만에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건강은 어떤 게 좋다고 하죠? 설탕이나 MSG 같은 거 미원이나 이런 거 많이 넣으면은 그것보다는 뭐가 좋다고 합니까? 안 넣고 맛을 내는 게 더 좋다고 하죠. 건강에는.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의 입맛을 빨리 돋워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MSG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술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짝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죠. 아까 알랑드롱이라는 사람,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생긴 사람은 신성일이라고 제가 들어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성일 하면 남자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현대에는 요즘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장동건인지 아니면 현빈인지 알 수가 없고요. 여성들 중에는 누가 미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원래 예쁜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옛날엔 미인들이 드물어서 그냥 이름이 딱 누구 이렇게 꼽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인기를 치닫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가수들도 있고 뭐 요즘 가수 중에 뭐 BTS 같은 사람도 있고 트로트는 임영웅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인기에 도취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삶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실패였다는 것을 아까 보여준 사례가 알랑드롱이었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인기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부럽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을 때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작은아버지께서 조금 이상한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전두환처럼 한번 저렇게 대권을 잡아야지 이야기를 저한테 청년 시절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전두환처럼 저렇게 화끈하게 한번 잡아서 대권을 잡아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전두환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대통령 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까? 제가 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님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남자로 태어나서는 한번 화끈하게 대권을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잡아야 된다. 그게 남자의 길 아니냐. 굵고 짧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술적으로 한번 권력을 잡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인기, 권력,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한 것으로 부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인생 전술에 있어서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진짜 전략이라는 큰 그 자리로 못 돌아가면 너무 작은 것을 훔쳐쥐다가 삶은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 그 원숭이가 너무나 많은 마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원숭이들이 땅콩 농장을 습격하고 땅콩 까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열매 까먹는 걸 좋아하는데 땅콩 농장 주인이 이 마을 숲속에 원숭이가 너무 많이 살아서 항상 와서 땅콩밭을 헤쳐놓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작전을 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호리병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입구는 굉장히 좁고 안에는 굉장히 넓은 유리병을 한 10개 사다가 땅콩밭 옆에다 놨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땅콩을 굉장히 가득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한 몇 시간 지나서 가보니까 원숭이들이 이 호리병 안에다 손을 넣고는 전부 다 대롱대롱 그 병이 굉장히 큰 병인데 무게가 있는 항아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간 입구는 좁은데 밑에는 굉장히 큰 거기다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다 거기다 손을 넣고 그 소리를 꾀꾀 지르면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다가오고 있는데 몽둥이 들고 다가오고 있는데 원숭이들이 땅콩을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들어간 손에는 땅콩을 굉장히 가득 잡았겠죠. 최대치로 잡았겠죠. 이제 손을 빼야 되겠는데 손을 펴서 다 땅콩을 내려놓으면은 빠지겠지만은 이 입구가 좁으니까 꽉 뭉쳐진 주먹으로 뭉쳐진 상태 속에서는 이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주인은 쫓아오는데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땅콩 잡은 거는 놓지는 못하겠고 이 호리병에 매달려서 팔짝팔짝 뛰고 있다가 나중에 전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다 그 포송줄로 다 묶여가지고 다 잡혀버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원숭이의 선택은 뭐냐면 너무 전술적인 것에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와 성공에 매달리다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 나중엔 죽을 수밖에 없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냐면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전략. 전략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략은 뭘 가지고 있냐면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영어로 ends라고 하죠. ends, E-N-D-S, ends,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수단, means, M-E-A-N-S, means.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전략에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ays, W-A-Y-S,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이 방법, 목표, 수단, 방법, 이것을 정당하게 선택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그림이에요. 전술이 너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라면 전략은 포괄적이고 그리고 큰 스케일의 기반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반대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죠. 러시아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갔는데, 그런데 한 이틀이면 항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감히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탱크와 헬기, 장갑차, 그리고 1만 명 가까운 군인들 많이 죽었고요. 장군도 3명이나 사살이 되었습니다. 불과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이상 가면서 러시아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나라한테 이 큰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군사 강대국, 핵폭탄을 그야말로 1만 여발 가까이 5,000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 군사 강국이 쩔쩔매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전술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면은 저들은 겁먹어서 도망갈 것이다. 우리의 무기로 기습 공격하면은 미사일 몇 방이면 항복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전략,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 아름답고 이 풍성하고 이 좋은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목숨으로 사수하겠다. 다시 통제와 그리고 폭력이 있는, 억압이 있는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다시 안 돌아가겠다. 이러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을 지켜야겠다.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고 자유를, 평화를 지켜야겠다. 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 군사들과 국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항전했죠. 거기에 서방이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들, 좋은 드론이라든지 공격용 드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또 장갑차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형 무기들, 소형 미사일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대등한 전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죠. 뭐가 전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은 우크라이나가 수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를. 어디를 때리면 되죠? 서방에서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미국과 나토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모스크바를 한 방 때려주면 됩니다. 모스크바에 누가 있어요? 푸틴 있는 국에다 한 방 땅 때려 놓으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갈 겁니다. 왜냐면 언제 두 번째 발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있는 러시아 다 퇴각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를 젤렌스키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러시아에서도 종전을 외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핵을 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세계 몇 차 대전까지 진행이 된다? 3차 세계대전까지.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있는 궁을 향해서 미사일, 요즘에 좋은 미사일이 많죠. 서방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몇 방 날리면 거기서 또 전황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러시아가 두고 갔던 탱크나 무기들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적의 장갑차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지뢰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방법이라고 했죠. 웨이즈. 목표, 엔즈. 그리고 수단, 민즈. 그리고 방법, 웨이즈. 미국과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하고 있죠. 미국을 자신의 나라와 평화를 지키는 방법론적 굉장히 핵심적 가치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겨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적 같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상대해서. 러시아를 상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버티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을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저 부산 안 뺏긴다. 우리 자유 지킨다. 라는 목표,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단적으로 미국이 들어오게 되었죠. 미국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은 뭐가 없다? 전술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현상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엔즈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 인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엔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지향해야 할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방법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좁고 협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로 우리는 자신 있게 힘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이 인생의 바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전략의 토대 위에서 전술적으로, 물론 우리에게도 성취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들 꼭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잘 하시면서, 그러나 전략의 기반, 베이스, 이 반석 위에서 전술적인 것을 잘 운용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조화와 균형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게 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삶을 해석하고 순간과 영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런 바른 해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런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지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여야 되는데 지상에는 예수님 없이, 천상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어디냐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여야지, 지상에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결론은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좋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어려울 때, 힘겨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자요, 진정한 해석자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탁월한 선택 안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탁월한 선택 안에 진정한 승리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상에서 여러분이 훈련받으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동안에 쌓아놓은 많은 상급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상을 받으며 영생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행복자들이, 지혜로운 해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진 요셉이 지혜로운 해석자로 또 참된 행복자로 살아간 삶에 관하여 상고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은 작품이라 하였사온데 때로는 예술가처럼, 때로는 여행자처럼, 때로는 해석자처럼 잘 다루어 좋은 의미 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접근법이 전술과 전략이 있다가 하였사온데 전술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전략과 전술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좋은 방법론과 수단을 가지고 천국 영생의 길에 도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